가게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젊은투자 증시나 심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네. 오늘 중요한 날이었는데, 중요한 날이었는데 크게 많이 올랐으니까 크게 빠질 수 있었고 오늘이 거의 진짜 게임이었었는데 오늘 좀 안타깝게 많이 밀렸네요. 네. 오늘 뭐 여러 가지로 공매도 관련된 기사가 참 많고 이슈가 좀 시끄러운 것 같아요. 한국 건국이래 공매도가 한국에 이렇게 많이 귀에 들린 건 처음이 아닐까.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일단 6일에 처음 공매도 금지하고 시장의 파급력이 굉장히 컸죠. 그때 상승으로 컸다가 그 이후에 하루 만에 이렇게 줄줄이 하락하니까 공매도 효과가 뭐 하루 만에 끝났다. 뭐 이런 기사도 많이 나오고 최근에 공매도 관련된 집회도 좀 많이 일어나면서 여기저기서 공매도 관련된 이슈가 너무 많아서 공매도 특집으로 한번 오늘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공매도 관련해서 원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과연 앞잡이가 누구인가? 저도 궁금했어요. 공매도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증권사가 좀 있을 거고 그 수수료 수입 자료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어디가 제일 많이 할까? 그래서 자료를 먼저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공매도 그 증권사들이 공매도를 치려는 외국계 아이비들한테 빌려줘야 되잖아요, 주식을. 그렇죠. 빌려주면 수수료를 받는 거고 그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 박용진 의원실에서 정리를 했던 자료인데요. 2021년도 자료고 박용진 의원실의 자료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의 수수료 수입 합계 자료가 공개가 돼 있었습니다. 그 옆에 연평균 수수료는 제가 그냥 나누기 7 해서 구한 거고요. 그 오른쪽에 이제 2020년 영업 수익 대비해서 과연 공매도 수수료가 얼마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가늠해 보려고 상장사만 옆에다 한번 국내 증권사만 적어 본 겁니다. 7년간 합산 순위별로 보면 CS 서울 지점이 867억으로 1등, 메릴린치가 590억으로 2등, 모건스탠리가 568억으로 3등, UBS가 487억으로 4등. 외국계 증권사가 상위 1, 2, 3, 4위 다 차지했어요. 저는 약간 기존에 이거 찾아보기 전까지는 외국계 애들은 공매도를 치는 애들이고 국내 증권사들이 빌려주는 애들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치는 것도 외국인들이 뭐 70% 이상이고 빌려주는 것도 거의 70% 이상이 다 외국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공매도 시장은 외국인들에 의해서 좀 많이 움직이는 시장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위부터는 국내 증권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삼성증권이 168억, 미래에셋 94억, 신한투자 75억, NH 47억, 한투 44억, KB 15억까지. 예상과 다르게 뭐 원성을 많이 샀던 증권사가 제일 많진 않았던 것 같고요. 여기 21년도 자료잖아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자료라서 21년, 22년에 특히 뭐가 바뀌었나 했는데 그렇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2020년 상반기 자료도 찾아봤는데 요거는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 기준으로 찾아보니까요. 그 순위가 모건스탠리가 1위 64억, CS가 31억 2위, JP모건이 3위 30억, 멜린치가 26억 4위. 그 다음에 이제 삼성, 신한 이렇게 나오는데 삼성이 14억, 신한이 8억입니다. 요거는 22년도 상반기라서 연한산 해도 그냥 10억대 정도이고 연평균으로 나눠봤을 때 아까 그 자료 보셨으면은 국내 증권사들의 수수료 수입이 뭐 보통 2억에서 24억 4위였습니다. 그래서 1년 영업 수익 대비해서 비중으로 보면 0.005%? 그러니까 증권사가 여러 가지 비즈니스로 많은 돈을 버는데 그 중에서 공매도 세력들한테 주식을 빌려주고 받는 수수료 수입은 0.005%밖에 안 되더라고요. 저도 생각보다 좀 너무 극히 미미해서 좀 놀라웠던 것 같고 굳이 이 수입을 위해서 뭔가 그 불법적인 일에 가담을 하거나 이럴 유인은 좀 전혀 없어 보인다라는 게 제가 느꼈던 생각이고 이게 좀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면 예를 들면 제가 세전 연봉 1억 원인데 저한테 5천 원 정도의 1년 수입을 가져다주는 비즈니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영향력이 좀 미미한 비즈니스이긴 합니다. 아마 그 영업수익이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서 영업수익이 한 단계 더 이거 2000 영업수익이 조금 많은 거 봐가지고는 여기 아마 이게 일반 제조업 기준으로는 회계적으로는 매출액에 해당이 됩니다. 매출일 거예요. 그래서 매출액에서 뭐 얼마 되지 않고 뭐 이익으로 따져도 한 100억대 정도 수준이면은 그렇게 증권사 여기 대형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또 큰 비즈니스가 아닌 거는 뭐 맞기는 하죠. 그런데 어찌됐건 보니까는 외국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뭐 국내 창고를 쓴다고 해도 외국인들이 참 많은데 지난번에 금감위원장께서 얘기를 하기를 뭐 외국계 중에 뭐 문제가 많다 막 그랬으니까 요번에 요렇게 문제가 된
됐으니 이왕지사 여기서 정확하게 모든 것들을 좀 잘 결론을 내고 질서를 다 제대로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공매도를 정말 공매도 관련해서 시위를 하겠다. 그러면 어디로 달려가야 될지는 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이 너무 미미한 수입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공매도 수수료 수입이 아예 없어도 무방할 정도잖아요. 이 정도는. 네네. 근데 공매도를 그렇다면 철폐시키면 네.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연구원의 자료가 있습니다. 네네. 이게 조금 예전 자료긴 한데 최근에 좀 많이 그 일요일 날 그 금융위에서 공매도 금지하겠다라고 상반기까지 금지하겠다고 발표할 때 기자분들의 질문도 있었거든요. 네. 자본시장연구원 자료도 언급이 됐었는데 그것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저 항세훈 작성자인 항세훈 연구원 잘 아는데. 네, 네. 많은 자료를 좀 작성을 해주시는 네네. 분인 것 같아요. 아주 똑똑하셔요. 네. 네, 그래서 과연 공매도를 철폐시키는 게 옳을까? 그래서 공매도 규제 효과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117페이지에 달하는 굉장한 긴 자료인데 제가 이거를 좀 요약해서 중요한 부분만 또 묻줄을 좀 쳐봤습니다. 네. 일단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공매도 거래에 대한 비판론이 좀 제기가 되고 있지만 공매도는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경제적 순기능이 인정되어 온 제도이다. 주식시장의 정보 효율성을 유지하고 버블이 과도하게 형성되는 것을 방지한다. 지나친 공매도 규제 강화는 긍정적 결과보다는 시장 유동성 및 이제 효율성 위축이라는 부정적 비용 요소가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된다. 따라서 공매도 거래 금지 같은 규제는 대규모 금융위기로 시장 기능이 정상 작동 못하는 경우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네. 좀 이 결론 페이지 이전에 네. 수많은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다 실증적인 뭐 통계 분석 이런 연구 자료들이 좀 첨부가 돼 있고 저는 맨 끝에 이제 결론만 따온 거고요.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많은 국가들이 시장이 공포감에 빠져서 이성적 판단을 하기 어려운 시기에는 공매도가 지나친 주가 하락을 부추길 수 있음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네. 공매도 금지 규제가 지나치게 오래 유지되는 것은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미국이나 유럽은 업팅룰 효과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다만 이제 공매도 거래의 긍정적인 기능은 유지하되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좀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공매도 금지는 좀 너무하고 그거는 이제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고 차라리 이 폐단을 막아야 된다. 이 규제 개선을 통해서 뭔가 좀 개선점을 찾아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정책적 시사점은 공매도 규제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성은 시장 투명성 개선, 불공정 거래 처벌 강화, 시장 인프라 정비로 요약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그 개선점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해줬던 굉장히 좀 깊이 있는 좀 자료였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실제로 입법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네, 실제로 이제 이번 달 21일에 국회에서 법안 소위가 열려서 입법 논의할 예정이고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이 지금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공매도 관련해서 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여러 가지 좀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후보를 몇 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개인과 외국인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 요거를 조금 평평하게 바로잡자. 네네. 현재 개인은 105% 담보 비율이 적용이 되고 있고 이제 외국인은 140% 적용이 되고 있는데 상환 기간도 좀 다릅니다. 상환 기간이 또 개인은 90일 그리고 외국인은 1년, 명목상 네네. 1년이지만 이거 무기한 연장 가능하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죠. 예. 그래서 이거 두 개 다 공평하게 140% 이내로 그리고 90일 이내로 그 중에 그 이내에서 어느 정도 한 선을 정해가지고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 입법 방안이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리 있는 지적이긴 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결국 운동장을 좀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면 또 반론이 또 있잖아요. 그 기자분의 질문에서도 있었지만 아니 외국인은 당연히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고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 간의 신용도가 다른데 당연히 이제 조건이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언급도 있었는데 뭐 어쨌든 그걸 떠나서 평평하게 운동장을 만든다라고 하면 외국인 기준으로 상향 평준화하면 아무래도 좀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도 문제가 걸리고 그만큼 위험도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네. 좀 굳이 맞춘다면 운동장을 평평하게 한다면 개인 투자자 기준에 가깝게 좀 하향 평준화시켜서 조금 되면 그래도 좀 부작용이 좀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를 들어 담보는 많이 잡고 담보 레버리지를 많이 최대한 많이 쓰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덜 쓰면서 증권사도 위험 관리를 하게 하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그 상한기일 같은 거는 뭐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룰대로
뭐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드네요. 네, 외국인이 지금 105%, 그러니까 100 정도 포지션을 잡았을 때 105%의 담보만 있어도 되는데 개인은 140%나 담보를 채워야 되니까 조금 부담 요인이긴 한데 이건 140%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40으로 맞추기로 지금 입법 논의가 되고 있어요. 105%면은 하루만 빠지면은 마진콜 당하니까. 그럴 수 있죠. 네, 뭐 그거는 좀 그렇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후보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 3년 이상 징역 또는 이익의 4배에서 6배 되는 벌금 부과. 요거는 각도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거죠. 네네. 네, 처벌은 강화해야 된다. 불법적인 거는. 네네. 네, 모든 공매도를 싸잡아서 나쁜 거라고 치부할 수는 없고 불법적인 것들은 처벌을 정말 강화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입법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은 한 번이라도 불법 공매도가 적발이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합법적인 차입 공매도도 금지하는 거. 이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죠. 이런 거 필요하죠. 네. 전과자는 그 다음 네. 출소 후에도 좀 규제를 주는 거죠. 뭐 얼마 동안은 못 한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네. 또 한 가지는 공매도 거래 실시간 전산화입니다. 이것도 좀 각도위원님 말씀하셨던 거죠. 네. 현재 지금 수기로 거래가 되는 방식을 조금 투명하게 전산 시스템에서 하도록 좀 적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적발되는 사례들을 봤어요. 무차익 공매도가 어떻게 행해지고 있나를 보니까 예를 들면 홍콩 IB가 최근에 적발이 됐었는데 네. 부서가 여러 개 있잖아요. 하나의 IB여도 A 부서, B 부서가 이렇게 있는데 A 부서가 뭐 예를 들면 에코프로를 공매도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에코프로 주식을 먼저 차입을 해야 되잖아요. 100주를 차입을 했어요. 네. A 부서가. 근데 이거를 B 부서가 그거 우리한테 좀 빌려줘. 해서 A 부서가 B 부서한테 50주를 빌려줬습니다. 네. 그러면 둘 다 이제 50주씩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수기로 입력을 하는 거다 보니까 A 부서가 100주 입력했다가 차입한 걸 50주로 줄여서 다시 입력해야 되는데 다시 입력을 안 하는 거죠. 그냥 100주로 남겨놓는 거고 B 부서는 50주 차입했으니까 50주라고 기입을 해놓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 IB에서는 150주의 공매도가 가능하게 되는 거고 실제 그렇게 공매도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이게 적발이 됐던 사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전산을 좀 투명하게 하면 이런 문제는 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주식 팔듯이 그렇게 하면 되잖아. 계좌에 입고가 되고 입고 처리를 해주고 그 주식을 팔면 너무 깔끔하지 않아요? 입고를 보고든 뭐 현물을 입고를 하고 그 다음에 하라는 거지. 예. 네. 근데 뭐 한간에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전산화가 말처럼 이렇게 쉬운 게 아니다. 뭐 전산 시스템 도입은 뭐 가능한데 네. 실제로 모든 이제 공매도 거래가 수기 뭐 말 그대로 이제 뭐 메신저나 이런 걸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한 방에 전산화되기 좀 어렵다 이런 시각도 좀 있긴 한데 미국 후진 거 따라할 필요 없습니다. 네. 우리 이거 잘하는 거 하면 돼요. 지금 글로벌리 모두가 다 공매도는 수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다른 데서 못한 이유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은.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추진하고 있으니까 뭐 입법화되면 또 한국인들은 또 어떻게든 방법을 찾잖아요.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전산 내가 보는 거 뭐 어려울 게 없어 보이는데 어려울 게 없어요. 실물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지. 네. 네. 근데 이제 고객 계좌의 주식을 증권 명의의 계좌로 넘겨서 그걸 또 저쪽에다가 빌려주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뭔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소유권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뭐 그거는 아예 공매도 계정이라고 해가지고 만들면 되는 거지. 네. 그럼 불법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가 불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좀 시장에 좀 공매도에 관련된 오해도 있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어떤지 한번 자료로 찾아봐서 한번 검증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고요. 그리고 뭐 자본시장 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공매도를 완전히 그냥 없애는 거는 많은 한간의 그 걱정도 있듯이 그렇게 옳은 방법도 아니라는 게 통계적으로 좀 입증을 했었고 뭐 택시 강도가 들었다고 택시 제도를 자체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다만 택시 강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가자라고 했던 이 자료에 대해서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그 동인도 회사 주식 거래하고 나서 그 주식 거래에 대한 글을 썼던 책을 읽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증권 관련 서적으로 일컬어지는 책을 읽었는데 그게 1988년도에 쓰여졌어요. 근데 그때 동인도 회사 주식 거래할 때도 보면 참 놀라웠던 거는 공매도도 있었고 그다음 두카티톤이라는 일종의 파생 상품도 있었고 파생 거래 선물 옵션 하듯이 그렇게도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이 있으면 꼭 이렇게 되는데 또 그때도 놀랍게도 공매도를 하고 나면 나쁜 소문을 막 퍼뜨려요. 그건 정말 나쁜 거죠. 지금도 그래. 그거는 그런 세력들이 분명히 돈 벌고 있는 것 같아요. 싶으니까 뭐 안 그러겠어.
항상 그런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매도를 해본 적이 없고 전부 네이키드 매수 포지션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공매도 없어져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단 이번에 영풍재지 같은 그리고 또 지난번에 SG 사태 같은 뭐 그런 건 없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공매도가 이제 그쪽이 안 됐다. 그 K200 지수에 안 들어가는 종목이니까 그래서 올라갔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건 거래소에서 잡으려면 잡을 수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이상하다 그랬잖아. 이거 진짜 그림처럼 자로 된 듯이 올라가네? 이게 말이 돼? 좋은 회사긴 아는데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계속 하면 잡아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거래소의 임무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거래소 이사장을 우리 케네디 아버지가 주식 투기꾼이자 사기꾼인 거 알아요? 모르겠는데요. 작전꾼이에요, 작전꾼. 케네디 대통령 아버지가. 존 F 케네디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작전꾼이었는데 그 사람이 첫 번째 SEC 위원장인가가 됩니다. 네가 제일 사기치는 거 제일 잘 알지? 그러니까 네가 해. 그러니까 사기 못 치게. 이렇게 된 거죠, 개념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증권거래소 이사장님은 주식거래 경력 10년 이하 이러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하나 추가로 뭐 이렇게 그 옵션으로 달면은 파산 경력 유 뭐 이런 사람 무대. 투기하다 망해본 사람이 해봐라. 주식으로 망해본 사람, 탈탈 털려서 깡통 찬 사람. 재밌는 아이디어. 깡통 경력 3회, 우대 막 별표 빵빵빵 찍어주고 같은 값이면 이런 분을 뽑아드립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증권거래소 이사장을 하면 뭐 엄청나게 잘하지 않겠어요? 서비스 마인드도 있고, 그죠? 아니 맨날 뭐 국회의원 몇 번 하던 사람, 뭐 무슨 어디에 있었던 어디 회장 하던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증권거래소 그 이사장이 되니까 이게 무슨 마치 이거 은퇴하기 직전에 이제 뭐라 그럴까 대접 병장 마로봉이야. 병장 마로봉 대접받듯이 그냥 병장 마로봉 되면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밥도 안 먹으러 가고 식당에 막 무슨 아무것도 모든 게 열애잖아. 마치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증권거래소 이사장님도 좀 제 생각엔 미국처럼 깡통도 좀 차보고 돈도 벌어보고 주식의 달인인 사람들이 증권거래소 이사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뭐 이런 공매도제도 없애도 그런 분들이 있으면 시스템 잘 돌아가게 할 거야. 그럼 외국인 올걸? 공매도제도 없어도 올걸? 네. 근데 사실은 좀 한국은 지금 박스권 흐름이 굉장히 지속되는 것은 일부는 공매도 영향이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시장을 이제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한국 시장은 코스피가 한 0.9% 하락했고요. 코스닥이 1.6% 하락했습니다. 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많이 하락을 했는데 2차전지주들이 좀 하락했던 네. 게 좀 영향이 컸습니다. 어제는 그래도 에코프로가 상한가 첫 번 월요일 날 가고 그다음에 추가로 한 3% 상승하더니 네. 오늘은 그래도 좀 제일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이 되게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흥분된 그 어떤 뜨거운 열기로 올랐다가 어제 잠깐 숨고르기를 했는데 자 이제 열기도 받아봤고 숨고르기도 해봤으니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날이 오늘이에요. 근데 오늘이 빠진 거지. 너무 의미부여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어제부터 오늘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제 말씀드리고. 네, 그래서 오늘 영향을 끼쳤던 이슈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 나왔던 소식인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이 상장 앞두고 있죠. 기관 수요 예측 결과가 17대 1 나왔습니다. 흥행 대참패를 했습니다. 보통 기관 수요 예측은 뭐 1000대 1 이런 숫자는 너무 흔하게 본 숫자인데 170대 1도 아니고 17대 1이 나왔으면 너무나 흥행을 실패를 했죠. 기존에도 이미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도 좀 고평가된 것 같다라는 의견이 좀 대다수를 좀 차지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 전구체 업체인데 전구체 피어보다 멀티플이 더 높은 양재 피어를 적용을 해가지고 고평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희망 공모가의 최하단인 36,200원으로 확정이 됐고요. 공모 주식수를 좀 줄였습니다. 아무래도 수요가 조금 덜할 걸로 예상이 돼서 줄였는데 1,447만 주에서 1,158만 주로 좀 많이 좀 하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은 공모가 기준으로는 2.47조 원. 이게 한간에 예전에는 한 8조 원 정도까지 거론이 됐었던 거거든요. 네. 그에 비해서는 좀 많이 눈높이가 좀 낮아졌습니다. 오늘 내일 일반 공모 청약을 하고 이제 17일 날 상장할 예정인데 요 기관 수요 측의 흥행이 실패했다는 보도가 어저께 장 끝나고 나오고 시간외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이런 에코프로 형제들 주가가 한 4% 정도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 그 아침 초반에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하락에 좀 영향을 끼쳤던 이슈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슈는 에코프로비엠의 목표가를 굉장히 낮게 부르는 외국계 증권사와 이제 국내 증권사들의 리포트들이 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네. 요것도 제가 한번 정리를 조금 해봤습니다. 하도 에코프로비엠은 어제 컨콜 이후에 리포트가 많이 나와서 이거는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보통 실적 발표 이후 목표가 수정은 되죠. 네, 이게 오늘 하루 만에 나온 리포트들인데요. 정말 이렇게 목표가가 천차만별인 거는 2차전지 업종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성장성에 대한 이제 시각들이 좀 서로 다른 시각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제일 많이 지금 높게 부르고 있는 데는 신영증권입니다. 37만 원 목표가 제시하고 있고요. 제일 낮게 부르는 데가 국내 증권사 중에는 유진투자증권 20만 원 부르고 있고 골드만삭스가 오늘 그 12만 원을 부르습니다. 제일 낮게 보는 국내 증권사보다 한 반토막 가까운 이런 리포트를 좀 냈는데요. 도대체 이렇게 큰 3배가 넘는 격차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 그래서 한번 제일 높게 부른 신영증권과 제일 낮게 부른 골드만삭스의 리포트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네. 목표가 제일 높은 신영증권은 일단 목표가가 기존에는 45만 원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18% 하향해서 37만 원으로 내렸는데 그래도 증권사 중에 제일 높아요. 일단 4분기는 3분기에 리튬 가격 하락분이 판가에 반영되는 구간이다. 그래서 약 4분기에도 8%의 판가 하락이 예상된다. 그리고 출하량은 그 포드의 F150 라이트닝 판매 위축 때문에 양극재 판매량도 추가로 한 7% 더 감소할 걸로 전망을 한다. 그래서 4분기 영업이익은 439억, 3분기보다 조금 더 떨어지겠죠. 근데 이제 영업이익률은 2.8%, 그래서 3분기하고 거의 비슷한 영업이익률을 유지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2023년도 연간 매출액은 7.3조 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회사 측에서 제시했던 가이던스가 10조 원이거든요. 이거를 한 27% 정도 하회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레포트 내용은 다소 조금 좀 보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18%나 좀 목표가를 하향을 시켰겠죠. 네. 그래도 여전히 높은 밸류를 주고 있는 건 멀티플을 굉장히 높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밸류에이션 방법은 그 이따가 또 언급드리겠지만 골드만삭스나 이제 저 신영증권이나 둘 다 EV/EBITDA로 추정한 25년도 기준 추정치는 비슷한데요. 멀티플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 리포트는요. 에코프로비엠 목표가 하향을 시켜서 12만 원을 제시를 했고요. 전일 종가가 28만 원이니까 전일 종가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제시를 한 거죠. 반토막 넘게 날 거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엄청나게 파괴적인 목표가네요. 네, 내용을 보면은 ASP 이 평균 판매 단가 하락으로 매출이 하락을 했고 재고 평가 손실도 있어서 그 영업이익률이 하락을 했다. 회사 측에서는 4분기에도 힘겨운 비즈니스 환경을 예상을 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의 높은 주가는 그 미래에 여러 가지 뭐 출하량이나 시장 점유율이나 이런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들을 가정을 하고 나타낸 주가인데 그 가정들이 실현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네. 23년도 가동률, ASP, 마진 추정치를 좀 하향을 했고요. 기존 추정치 대비. 그래서 23년도 EPS 추정치를 이전 대비해서 한 35%나 하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마찬가지로 하향을 했고 12만 원까지 너무나 낮게 나왔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멀티플이 굉장히 낮았던 것 같습니다. 신영증권은 25년도 에비타를 얼마나 추정했냐? 1조 3천억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1조 700억 정도 추정을 했어요. 네. 큰 차이는 아니죠. 큰 차이가 안 나요. 2천억 정도면 네, 한 20%대 정도 차이입니다. 네네, 그렇죠. 아니 그 미래 추정 이익이 20%밖에 차이 안 나는데 왜 목표가가 3배가 넘게 차이가 나냐? 네. 신영증권은 멀티플을 29배 적용했습니다. 29배? 거의 30배 적용한 거죠. EV/EBITDA에. 근데 골드만삭스는 한 10배 초반 정도로 추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익 추정치 나중에 얼마나 돈 잘 벌 거냐 아니면 저쪽에 있는 애들은 얼마나 돈 못 벌 거다 이렇게 돈을 얼마나 잘 벌고 못 벌고의 차이가 아니라 멀티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네네. 멀티플의 차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누가 맞냐 누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으로 좀 주관적인 수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요거는 고무줄이죠. 고무줄. 그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20배가 아니고 30배, 40배도 주는 거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20배가 뭐냐 10배도 아깝다 이런 사람이 생기는 거고 뭐 그런 거니까. 네, 멀티플은 뭐 기본적으로 그 이후에 미래에 대한 그 유지 가능한 성장성에 좀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긴 하니까 먼 미래에 좀 뭐 성장 유지율의 차이는 그 관점의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멀티플 준 그 차이에서 좀 비롯된 목표가 차이다. 그래서 어디가 맞을지 딱히 결론을 내리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시각이나 저쪽 시각이나 다 뭐
이쪽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쪽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각자 믿는 대로 이제 투자 의사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에코프로 BM은 어쨌든 10% 정도 크게 하락을 했고 에코프로가 14%. 에코프로가 더 많이 빠졌습니다. 네. 어제는 좀 대장주 역할로 잘 버텼는데 오늘은 많이 빠졌고요. 금양이 8%대 하락했고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이 5% 가까이 하락했고 LNF, SK이노베이션, LG화학 또 한 3% 내외로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에코프로가 14%나 떨어졌잖아요. 예. 하나증권에서 에코프로 목표가를 42만 원으로 좀 하향을 했습니다. 네. 에코프로 관련된 리포트는 요거 하나 있어서 언급을 해드리면요. 전일 종가가 86만 원 정도였는데 42만 원 나왔으면 골드만삭스의 에코프로 BM 리포트와 마찬가지로 이제부터 반토막 날 거야 라는 의견을 제시한 거죠. 내용을 보면 3분기 실적에서 상장 자회사를 제외한 영업이익은 76억 원 나왔습니다. 네. 1분기엔 630억 나왔거든요. 2분기엔 440억 나왔습니다. 근데 3분기엔 76억밖에 안 났다라고 하는 거는 상장 자회사를 제외한 영업이니까 비상장 자회사들의 실적이 매우 부진했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렇겠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나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런 회사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단기 주가는 인기 투표와 같아서 수급 쏠림을 많이 만들어내지만 장기적으로는 내재 가치를 가리킨다. 열기가 가라앉은 후에도 명확한 판단 기준을 가져야 한다. 예, 투자의 좀 일반적인 이야기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알버말이나 중국의 간펑 리튬의 12개월 포워드 PER은 7.5배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도 언급을 좀 했고, 그래서 뭐 한국 업체들의 프리미엄이 좀 많이 붙은 상태인 것 같긴 합니다. 글로벌 대비해서. 그리고 뭐 베이스 시나리오, 불 시나리오, 베어 시나리오 여러 가지 좀 세 가지로 좀 제시를 했는데요. 베이스 시나리오 기준으로 좀 밸류에이션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면 지주사의 에코프로의 향유 가치 기준으로 에코프로 BM은 한 7.4조 원, 머티리얼즈는 네. 0.8조 원, 이노베이션은 2조 원, 이건 지분 100% 갖고 있죠. 그래서 에코프로 기업 가치를 10.9조 원, 그러니까 약 11조 원 정도로 좀 추정을 했습니다. 현재 시총 대비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근거가 여기에서 나왔던 것 같고요. 불 시나리오, 좀 가장 좋게 보는 시나리오에서는 에코프로의 적정 시총은 18조 원으로 보고 있고, 그래도 어제 시총보다는 좀 낮습니다. 그리고 베어 시나리오, 굉장히 좀 부정적인 시나리오에서도 보면은 에코프로의 적정 시총은 6.2조 원으로 나오네요. 네, 굉장히 좀 낮게 불 시나리오는 베어 시나리오는 굉장히 좀 낮게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여러 가지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의 굉장히 낮은 목표가를 제시했던 리포트도 좀 수급에 영향을 좀 끼쳤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실 공매도가 없었기 때문에 차익 공매도가 없었기 때문에 공매도 영향은 좀 아닌 것 같고, 어제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이 기관 수요 예측 결과, 그리고 여러 가지 좀 목표가 하향시킨 리포트, 뭐 보시다시피 제일 높은 목표가를 제시했던 신영증권도 목표가를 대폭 하향을 시켰죠. 18%나 하향을 시켰으니까 어제 콩콜에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모습을 많이 좀 반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갔네요. 네. 네. 하나 더 하시죠. 네. 네. 이 준비한 게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위메이드의 콩콜이 있었습니다. 오늘 게임주 전반적으로 다 급등을 좀 야기했던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3분기 매출액은 컨센 2,200억보다 조금 높은 2,350원 냈고요. 영업이익은 컨센 400억이었는데 450억 내면서 뭐 어닝 서프라이즈 났습니다. 예, 그러네요. 근데 이제 3분기 실적을 한번 좀 더 자세히 한번 보면요. 요게 위메이드의 3분기 실적 매출 구성 자료입니다. 네, 일단 미리의 전설 2 그리고 3의 중국 라이선스 계약 체결이 돼가지고 일회성 계약금이 매출에 반영됐습니다. 게임 매출은 11% 감소해서 1,300억대인데 라이선스 매출이 갑자기 1,000억 가까이 빵 떴어요. 그래서 993억이 지난 분기에는 64억이니까 없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거의 1,000억 가까이 뜨면서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증가는 아마 이 라이선스의 일회성 매출이 가장 큰 영향을 좀 끼쳤던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위믹스 플랫폼 매출은 굉장히 좀 예전에 그 P2E 한창 난리 날 때 그때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여전히 한 12억 정도로 낮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영업 비용 이슈인데요. 이 부분은 크진 않지만 굳이 뭐 때문에 이게 비용이 절감됐나 보면은 광고 선전비가 210억에서 149억으로 30% 줄었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도 155억에서 54억으로 한 65% 정도 감소해서 2분기에 일회성 라이센스 상각비가 100억 정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용이 많이 개선됐다. 여기 없었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사실 그
오늘의 그 게임주 전반적인 급등은 위메이드의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여를 했다기보다는 다른 이슈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중국 진출 기대감인데 컨퍼런스 콜에서 장영욱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르4와 미르M이 중국 퍼블리싱 계약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내년도 2분기 그리고 내년도 4분기 내에는 각각 이 판호 발급이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현재 지금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판호 발급 잘 될 거다라고 언급을 해서 다른 게임주들도 좀 판호 기대감을 오랜만에 좀 네, 오늘 전반적으로 만들었어요. 좋았죠. 아주 이렇게 좋은 날이 언제 있었나 싶을 정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위메이드의 코인 위믹스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코팍스에 상장한다는 소식도 또 P2E 게임주 급등에 좀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위메이드가 19%나 상승을 했고요. 위메이드 맥스 17% 상승, 위메이드 플레이는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에 네. 굉장히 좀 30분씩 이렇게 길게 하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워낙 이슈가 많습니다. 네, 이슈도 굉장히 많고 중요한 내용도 좀 하나씩 점검을 해드리고 최근에 이렇게 보기 쉽게 시각화된 자료들도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더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